안녕하십니까. 구로 노인종합복지관 체험학교의 온라인 특강 노년기 경제교육 강의를 맡게 된 정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년기 자산관리 두 번째 시간으로 현금자산과 투자자산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투자에 대한 조언이 이렇게 있는데, 모든 이로 하여금 자신의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누게 하되 3분의 1은 토지에, 3분의 1은 사업에 투자케 하고 3분의 1은 예비로 남겨두게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고전이고 또 지혜가 담겨있는 탈무드에서도 이처럼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분산 투자를 강조하겠다는 거 볼 수 있는데, 역시나 토지, 부동산이죠. 그리고 사업은 요즘으로 치면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예비는 현금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금 자산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자산입니다. 현금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요즘 참 금리가 낮아서 고민이 많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텐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2005년도 이후만 보더라도 맨 위에 있는 게 파란색 선이 대출금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저축성 수신금리, 흔히 말하는 예금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이제 그 밑을 보일 수 있는데, 점차 떨어져서 현재는 정말 2% 이자 보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현금 자산을 들고 있는 게 대단히 어렵죠. 물론 금리라는 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갈 땐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최근 한 10년간 보자면 정말 예금 생활자, 은퇴 생활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요즘 같은 금리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얼마 안 되는 이자 받는 것에 대해서도 세금은 또 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이자소득세입니다. 이자소득세율이 얼마냐? 14%고요. 여기에 10분의 1인 지방소득세가 1.4%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15.4%를 우리가 이자를 받으면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이자 소득세는 우리가 직접 내는 것이 아니고 예금이나 적금 만기됐을 때, 또 중도해지 됐을 때 은행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나머지를 우리한테 줍니다. 밑에 사례를 보시면 예금 이자로 100만 원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15.4%, 그러니까 15만 4천 원은 은행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나머지 84만 6천 원을 원금과 함께 우리한테 지급을 하죠. 그래서 은행이 받은 15만 4천 원은 은행이 국세청에다가 직접 납부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금을 좀 적게 내거나 뭐 안 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절세 금융상품을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과세되는 저축인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신 분, 뭐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저축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도가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만 혜택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셔야 돼요. 이게 계속 이렇게 연장되어 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2022년 말까지만 요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요. 만약에 중도 해지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얼마 안 되는 그 이자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비과세는 적용이 되고요. 다만 직전 3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됐던 분 이라면은 요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합출자금입니다. 상호금융 있죠? 거기에 조합원 출자금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배당금에 대해서 역시나 비과세 혜택을 드립니다. 이 조합출자금은 한도가 1,000만 원이고요. 신협이라든지 농협, 수협, 산림조합 같은 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회 말고 지역 단위농협 이런 데서, 신협에서 이 조합출자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주의사항은요, 이게 말 그대로 출자금이니까 일종의 주주처럼 참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이 경영을 잘해서 실적을 많이 거두시면은
배당도 많이 받으시고 따라서 비과세 혜택도 커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만약에 우리 조합이 좀 이번에 경영이 잘 안 됐다. 손실을 입었다 오히려.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 부담액을 입으실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예금자 보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내가 이 조합의 주인으로서 참여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고요. 역시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분들은 가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조합 예탁금입니다. 이건 좀 다르죠. 예탁금, 이건 이제 일종의 예금 같은 것인데요. 역시나 상호금융조합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저율 과세합니다. 얘는 비과세는 아니고 좀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자 소득세 14%는 비과세가 됩니다만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 1.4%만 과세하니까 아무래도 과세율이 좀 많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총 3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 금융기관 합산해 가지고 따져봅니다. 역시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분들은 가입이 제한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돈이 어디 있을까? 경제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은 또 통장 같은 거, 예금 같은 거 잘 못 챙기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한번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잠자고 있는 내 돈을 좀 찾아보자 라는 것인데요. 은행이라든지 우체국이나 보험사, 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면 계좌가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계좌죠. 이것을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은행 같으면은 2003년도 이후에 발생한 5년 이상 무거래 휴면 예금에서 조회가 될 수 있는데 방법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데 www.sleepmoney 잠자고 있는 돈 sleepmoney.or.kr 이쪽으로 본인 인증하시고 조회하실 수 있고요. 밑에 보신 그림처럼 휴면 예금 온라인 지급 청구 사이트 여기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만약에 있다면 그 내 예금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이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관련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97로 전화하시게 되면 또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몇 년 전에 이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통해서 예전에 몇 번 넣고 그냥 잊어버렸던 통장 하나를 발견해 가지고 꽤 쏠쏠한 재미를 봤던 기억이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 꼭 한번 슬립머니나 1397로 문의하셔서 잠자고 있는 내 돈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내 계좌 한눈에인데요. 이처럼 잠자고 있지는 않고 내 돈이 또 은행 통장이 여기저기 흩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것을 또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은행이라든지 저축은행, 또 우체국, 증권사, 카드 정말 거의 전 금융회사의 내역들을 조회해 볼 수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예금 통장 당연히 조회가 되고요. 또 대출 정보, 또 자동이체 되고 있는 거, 또 카드 자동 납부되고 있는 내역들도 다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사실 이렇게 자동이체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은 이거 쓸데없는 돈 나가고 있다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온라인으로서는 www.payinfo.or.kr로 조회해 보시거나 1577-5500번으로 문의하시게 되면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내 돈 혹시라도 세고 있는 돈이 있다거나 또 잠자고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꼭 한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자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투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면 여러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 뭐 좋은 거 알겠는데 돈이 없다. 내가 투자할 돈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참 힘들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요, 투자가 참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또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시는 것이 또 우리 어르신들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좀 아픈 얘기입니다만 지난 2019년도에 DLF 사태가 있었죠. 독일의 국채금리와 연동되어 있는 일종의 이제 파생 금융상품 여기에 이제 투자했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피해를 입으셨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그 연령대별 개인 투자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60대 이상 분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로 이 DLF에 투자하셨다가 손해를 입으셨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정말 아끼고 모아놨던 돈, 그런데 예금 이자도 자꾸 낮아지고 또 여러 가지 투자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마침 금융회사에서 안전하다라고 해서 권유를 하니까 그 말을 이제 믿고 투자를 하셨다가 정말 그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독일의 국채금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손실을 크게 입었던 이런 일이 있었죠. 오른쪽에 있는 그런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라고 시위도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적어도 이런 뭐랄까요, 좀 피해는 입지 않으셔야 되겠죠. 당시에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대로 설명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위에 보시면 A은행 같은 경우에 어쨌든 조정을 좀 해드렸는데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 귀가 잘 안 들리시는 79세 고령 치매 환자분한테 이걸 판매를 했단 말이죠. 이건 사실 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실 리가 없죠. 이런 분한테도 팔았다. 이거 니네 은행이 잘못한 거다 라고 해서 전액은 아니고 80%를 은행이 물어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주부한테 이건 안전합니다. 그래서 손실 확률 0% 이것만 강조를 했단 말이죠. 이것도 은행이 75%는 물어라. 그럼 나머지 25%는 이분이 이제 손해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안전하다 이런 얘기만 했다라는 것들.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금융투자 상품이 수익성은 높습니다. 잘 되면 훨씬 더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주는 건 맞습니다만 그만큼 불확실성, 예측이 어렵다는 거죠. 기대만큼 안 되고 반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 은행이든 증권사든 보험사든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데는 투자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정말 은행 직원의 말처럼 정말 별일 없이 수익이 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데요. 주식 투자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삼성전자를 내가 한 주 주식을 샀다라고 한다면 전체 중에 그 한 주만큼의 내가 지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면 또 주가가 많이 오르면 나도 그 일부를 내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주식 투자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삼성전자의 현재 주주 구성을 보면은 외국인이 52%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외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엄연한 한국 회사인데 주주는 절반이 외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돈 많이 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회사라는 거죠. 물론 제가 이 시간에 삼성전자를 막 사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라는 것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어떤 판단이 됐을 때만 이제 투자하시는 것이 맞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면 배당을 또 주주들한테 나눠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있다는 것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런데 냉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르면, 그러니까 주가도 그렇고요, 부동산도 그렇고요, 값이 오르면 관심이 쏠리면서 그때 가서 이제 살려는 마음이 듭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떨어지면요,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그걸 견디다 못해 팔죠. 이상하게 우리가 팔면 또 오릅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하면 요즘 그 젊은이들 말로 멘탈이 붕괴되는, 멘붕이 돼가지고 다시는 주식 투자 안 한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알 수 없을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거를 맞추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경제 전문가들도 이거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투자를 하지 말까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인가요? 예. 아마 투자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왼편에 있는 이분인데요. 자, 이 양반이 보니까 헤지펀드라는 그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시차말로 돈 되는 거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대신 이제 엄청나게 수수료를 많이 받죠. 그래가지고 이 헤지펀드들이 좀 하는 꼴이 좀 별로 보기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기를 공개적으로 했는데요. 니네들 중에 10년 동안 S&P 500 인덱스, 이게 뭐냐면 미국의 주가 지수입니다. 네, 미국의 주가 지수를 S&P 500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평균이죠. 미국 주가 지수 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펀드가 있으면 내가 5억 원 준다. 내기할 사람 나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헤지 펀드에 있는 사람들이 쭉 보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난삼아 워렌 버핏 형님 저랑 한 판 하시죠. 콜 이렇게 된 거예요. 하겠다 이겁니다. 테드 사이즈라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 헤지펀드 업계 상당한 그 거물인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각각 32만 달러씩 판돈을 걸고 10년 동안 내기를 할 거니까 이것을 그냥 현금으로 두는 게 아니고 미국 국채에다가 이걸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64만 달러가 100만 달러가 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역시 그 투자에 잘하는 사람들은 좀 뭐가 다릅니다. 자, 약속대로 워렌 버핏은 S&P 500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미국 주식 평균치에다가 투자를 했고, 이 테드 사이즈는 본인이 고른 헤지펀드 5개에다가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누가 더 성과 많이 냈냐 이걸 놓고 비교를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긴 사람이 그 돈을 다 먹는 게 아니고 뭐 이미 돈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니까 승자가 지정한 자선단체에다가 100만 달러를 기부하자. 내기는 뭐 재밌게 했고 기부하자 우리,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네, 짐작하시는 것처럼 워렌 버핏이 이겼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왼편에는 그 연한 그 파란색 배경의 이 부분들이 이 테드 사이즈가 선택한 A, B, C, D, E 5개 펀드의 수익률이고, 맨 오른쪽 노란색 바탕에 있는 게 워렌 버핏이 선택한 S&P 500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이 되기 전에 2016년도에 이 사람이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못 이길 것 같거든요. 봤더니 제일 잘 나간 게 가운데 있는 C펀드가 62.8%, 9년 동안 누적 수익률 62.8, 엄청 높죠. 하지만 다른 펀드들은 그보다는 좀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따져보니까 이 헤지펀드 사람이 선택한 펀드에서는 연평균 2.1% 수익률 나왔고, 워렌 버핏은 연평균 7.1%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1년 남겨놓고 포기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아까 제가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판다, 이게 참 우리 개인 투자자의 문제다, 어려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S&P 500이라는 지수,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미국 주식 평균을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특별한 어떤 대단한 뭐 스킬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업계에 엄청난 그 뭐랄까요, 거물 중에 하나인데, 존 버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를 이제 만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건초 더미를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비유인데, 바늘이란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어떤 것, 이런 의미거든요. 그거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어떤 주식이 앞으로 잘 나갈지 그거 찾으려고 막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안에 바늘이 있다면 그건 건초 더미를 다 사면 그 안에 바늘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찾느라고 너무 애쓰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가 계속 바뀌죠. 뭐 지금 경기가 좋다 나쁘다, 뭐 물가가 오른다 내린다, 성장률이 높다 낮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죠. 사실 그거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뭐를 투자해야 될지 감이 오시나요? 사실은 그 국면에 따라서 조금 더 유리한 투자 수단이 있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물가가 막 오를 때, 성장도 잘 될 때, 그러면 고물가의 고성장, 그러면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노란색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주식 좋겠죠. 그리고 공장 열심히 돌리고 하니까 원자재, 뭐 석유라든지 또 구리라든지 철광수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수요가 많으니까 값이 오릅니다. 반면에 채권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죠. 반대로 물가는 높은데 성장률도 더디다. 그러면 주식은 별로 안 좋습니다. 채권도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값은 계속 오르죠. 반대로 물가도 낮고 또 성장률도 낮다. 그러면 채권이 이때는 또 엄청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뭐 별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또 판단해 가지고 이럴 때는 주식을 많이 사고 이럴 때는 채권을 많이 사고 이렇게 또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 방법이 없겠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 중에 이거는 금융상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기보다는 저는 우리 어르신분들한테는 ETF라는 금융투자 수단 한번 잘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ETF라는 것은 Exchange Traded Fund의 앞글자를 딴 것인데 우리말로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아마 펀드는 좀 들어보셨죠? 주식과 펀드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 바로 ETF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펀드인데 주식처럼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펀드다 ETF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ETF로 뭘 할 수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보통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자산에 ETF가 투자 가능합니다. 주식형 ETF면 주식에 투자하는 거고요. 채권형, 또 주식과 채권을 한때 섞은 혼합형, 원자재 ETF도 있고요. 또 통화, 그러니까 즉 달러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의 이런 그 달러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고, 심지어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ETF만 잘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굳이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ETF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식이라고? 펀드라고?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2006년도에 처음 시작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 규모가 너무너무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ETF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5월달 기준으로 보면은 총 469개의 ETF가 우리나라에 현재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60조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미국은 이보다 훨씬 더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투자 시장에서 가장 개인 투자자들한테 각광받을 수 있는 투자 수단은 주식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ETF의 비중이 좀 더 커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이버 같은 이런 그 포털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금융 파트에 이렇게 ETF가 별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시장 지수라든지 또 해외 주식, 또 원자재, 채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투자하실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또 미국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효과를, 건초더미를 다 사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ETF의 가장 큰 장점,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ETF가 코덱스 200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 1등부터 200등까지를 묶어놓은 것이 코덱스 2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한 주에 한 41,000원 정도 되고 있고요. 코스피 200 지수랑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비용인데, 얘도 펀드니까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펀드가 아무리 싼 거라 하더라도 주식형 펀드 같으면 1년에 연 0.5% 정도는 내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오른쪽 하단에 제가 빨간색 박스로 쳐드리는 것처럼 1년에 0.15%밖에 안 됩니다. 훨씬 더 일반 펀드에 비해서 저렴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투자했을 때 비용을 안 낼 수는 없다면 가장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갈수록 비용에 대한 것들은 중요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처럼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ETF가 코덱스 200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뭐 타이거 200도 있고요. KB스타 200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규모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또 보수 면에서도 또 차이가 있고, 또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셔서 일정한 정도 규모가 좀 되면서 또 보수가 저렴한 ETF가 제가 볼 때는 좋은 투자 수단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도 투자되어 있는 ETF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현재 투자되어 있는 ETF는 한 2,600 정도 종목이 있습니다. 당연히 달러로 투자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와 우리나라 돈의 그 환율에 따라서 환차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환차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유념하셔야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열리는 시장이니까 그때 거래가 된다는 좀 불편함이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투자 자산이 다양하다 하는 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당연히 있죠. 양도세가 현재는 22% 단일 세율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돼서 과세된다는 점도 아울러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많이 이제 입길에 오르는 금융상품인데요. ISA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Individual Savings Account라고 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현금자산 말씀드릴 때 비과세라든지 또 저율과세되는 상품들을 몇 가지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이 투자 상품 중에서도 이 ISA라는 일종의 통입니다. 이 통 안에 왼편에 보시는 그림처럼 뭐 예금, 적금도 이 ISA 안에 넣을 수 있고요. 또 ISA 안에서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 ELS나 리츠, 또 최근에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이 ISA 안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징은 1년에 이 계좌에다가 넣을 수 있는 돈은 2천만 원이 최대 한도고요. 5년까지 해서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대신 3년간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 2년 하고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연장은 가능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수익을 거두었으면 그 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 또는 이제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비과세 한도를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됩니다. 아까 일반적인 이자소득세가 15.4%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비하면 좀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고,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중개형 ISA라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이 ISA 같은 경우는 이 전액 비과세가 될 예정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입법 예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혹시 또 이 ISA에 만기된 자금을 연금계좌에 또 이체하시게 되면은 또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까지 주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르신도 물론이고 또 우리 가족들, 또 심지어는 우리 어린 아이들, 손자녀들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개인이 종합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예금도 넣을 수 있고 펀드도 넣을 수 있고 또 주식도 넣을 수 있는 이 ISA라는 요 수단을 잘 활용하셔서 장기적으로는 비과세 혜택도 좀 챙겨가시고 하시는 것도 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금융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쭉 드렸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5가지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뭐 빚투 뭐 하는데요, 안 됩니다. 빚내서 투자하시면 결코 버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가족한테 내가 투자하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뭐 DLS 사태라든지 다양한 그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이 이해할 수 없다, 그는 남들이 좋다고 해서 투자한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투자하시는 것. 세 번째, 투자 대상과 타이밍은 분산할수록 좋습니다. 나누실수록 좋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게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몰빵 안 되시는 거고요. 지금 왕창 사야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살 때 사더라도, 투자할 때 하더라도 나눠서, 한 번에 사지 말고 뭐 10번에 나눠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누셔야 경기가 흐름이 바뀌고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상쇄해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은
어떻게 투자가 잘 됐는지 그 성과를 한번 돌아보는 리뷰하는 작업을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매일매일 보시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겁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들여다보시고 좀 조정할 게 있다면 조정도 하시고, 그리고 끝으로 아무리 투자가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그렇다면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현재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거든요. 일상에 지장을 주신다면 당장 그만두시는 편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끝으로 투자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